네, 고영환의 평양현미경 이 시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위성 이 2단 발사체 그것도 인양을 해내고 지금 보니까 아마 앞부분에 있는 이제 정찰 위성도 이제 지금 뭐 인양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찰 위성은 아마 이게 서해가 밑에 뻘이 있고 하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마 찾기 좀 힘들겠죠. 쉽지가 않을 네. 거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 군대가 분이 꼭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김정은이 5월 31일 날 위성 쐈다고 하는 게 실패를 했는데 네. 그것을 중앙통신이 6월 1일 날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그렇죠. 중앙통신은 일반 부처에서는 국장 이상급이 볼 수 있고 일반 부처에서. 예, 그리고 기자 언론인들도 부장 이상급 여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보질 못합니다.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네. 이번에 당중안의 8기 8차 전원회의에서 이것을 실패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8차 제 8기 8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은데 우선 그러면 이게 전원회의라는 게 어떤 성격인가요? 그러니까 전원회의가 군당 전원회의, 도당 전원회의, 당 중앙 전원회의가 네. 있고 전원회의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중요한 기구로 되어 우리 있다. 같은 뭐 대의원 대회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중앙당 대의원 대회라고 할 수 네, 있는 네. 건데 이번에 전원회의는 좀 확대를 해서 했어요. 확대를 했다는 거는 전원회의에 원래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진행된 전원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각도 인민위원장, 각도 농촌격리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6가지 의제를 나왔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우선 회의가 올해 초에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공보문에 의하면 올해 8기 8차 전원회의는 6월 초순에 진행한다. 그런데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중앙 전원회의가 왜 늦어졌을까? 크게는 2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5월 31일 날 쐈다 실패했으니까 6월 초순에 그렇죠. 당장 할 수가 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고 늦어졌을 가능성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김정은 건강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전원회에서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이가 연설이나 보고나 결론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전원회의 하면 김정은이 뭐 연설을 하거나 뭐 이런 그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16, 17, 18일 날 열렸는데 일체 말을 안 했어요. 일체 말을 안 했고 이제까지 김정은 집권 후에 당중앙 전원회의가 15회 열렸는데 네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대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이 발언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심사가 완전히 뒤틀려 이제. 있다는 소리고 당중앙 전원회의에 찍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심란한 모습으로 우리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예. 저 보면 계속, 굉장히 화가 나는 모습으로 있거든요. 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띵띵 보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는 전원회의 보고를 이 공보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네. 공보문 전체를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네.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국가우주개발국의 일꾼들이 북한에서는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간부들을 일꾼들이 큰 타격을 입었겠다 그랬는데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게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번에 폭파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국가 우주 개발을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우주개발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가우주개발국 일꾼들뿐만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도 당 앞에 엄중한 결함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들이
혼을 나고 당책벌 같은 걸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주개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전원의 참가자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리고 김정은 얼굴도 보면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저렇게 아주 엄중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심사가 뒤틀렸으면 국가우주개발국을 없애고 새로운 기구를 내오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추정입니다만은 앞으로 나오는 거는 국가우주개발위원회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의 국가우주개발국 사람들하고는 일을 할 수 없다. 국가우주개발국을 아예 없애버려라. 이렇게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지만 국가우주개발위원회 같은 것으로 이름이 좀 바뀌어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김정은의 연설을 그러니까 장중환의 공보문을 읽는 거기에 참가했던 우주개발에 참가했던 위성개발에 참가했던 과학자 기술자들이 느꼈을 중압감, 공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신속하게 다시 발사를 할 것을 장중환위원회가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북한이 미사일을 하도 많이 쐈으니까 이거는 어디서 가져다가 당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성은 그렇죠. 위성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성 만들기는 돈도 많이 들고 북한에서는 약전 회로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전자기판 칩을 이제 약한 전기가 그런다. 약전 회로라 그러는데 약전 회로도 구해와야 되고 재료 부품들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좋은 이런 쌍안경 같은 거 멀리 보는 그런 카메라 같은 것도 고성능 카메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걸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김정은의 엄중한 지시와 엄중한 내용을 보면 또 국제사회 앞에서 망신을 했고 우리 군은 또 그 당일날 그다음에 또 17일날 다 건졌고 이제 앞으로 위성까지도 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김정은이 7월 27일 전후에서 새로운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 위성이 들어가 있었을까? 들어가 있을까? 그건 의문이고 어쨌든 북한 사람들한테 지금 보여줘서 자기 어쨌든 지도력이 훼손간 거는 빨리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사품을 싣고 카메라만 싣고 올라가면서 찍는 지구 모습을 그건 여러분 북한이 보여줬으니까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쏜다면 위성 모사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외 첫 번째 눈에 띄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중앙위원회 이제 규율 문제를 토론했다. 이러는데 규율 문제를 누가 보는가 하면 당중앙위원회 규율 담당 비서가 김재룡이라고 전 조직 지도 부장을 같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중앙위원회 규율 비서를 했는데 이번에 책벌을 받았고 회의의 주석단에 앉지도 못했어요. 당 3인자인데. 자리 빼버리는군요. 자리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북한에서 무인기 5대가 들어와서 휘젓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무인기 2대를 들여보내라. 송골매가 갔어요. 송골매 2대가 갔다 왔는데 북한은 갔다 온지도 모르고 몰랐죠. 우리가 발표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군부 1인자를 하던 박정천 원수를 해임해버렸어요. 그리고 군 참모장이랑 다 바꿨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숙청됐다는 소리까지는 안 들렸는데 해임은 분명히 됐거든요. 이번에 김재룡 규율비서가 규율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결함들을 비판했다고 나오는데 김재룡 비서가 하지 않고 그 당 조직비서 그 사람이 이번에 토론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박정천이가 아니면 김재룡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 일꾼들이 엄중한 결함들을 비판 총화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상반년 기간 국가경제발전 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반로된 결점과 폐단들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비판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상반년도에 하려던 계획들을 수행 못한 단위가 너무 많다. 네. 요걸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북한이 무슨 공업을 발전시키라 그랬는가 하면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농사를 발전시키라 그랬는데 네. 북한이 전통적으로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와서 항상 발전시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공업, 기계제작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농업, 철도. 이거는 김일성 때부터 한 60년 동안을 이야기한 건데 네. 이런 것이 다 빠지고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요 소리만 나왔어요. 금속과 화학. 그럼 네. 이게 뭐 미사일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무기와 관련된 그렇죠. 뭐 그런 거와 관련되겠네요. 결국은 금속이라는 건 철을 녹여야 포탄을 만들든 네. 미사일을 만들든 할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화학공업이라는 게 화약이랑 만들고 이러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비판들을 가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농사는 지금 어떤 정도인가 하면 북한 농사를 제가 최근에 좀 소식들을 종합해보고 북한하고 이었던 소문들을 종합해보면 인민군 장교들에 대한 배급이 2개월 전부터 끊겼다. 야, 아니 인민군 저 장교들을 끊기면 밑에 있는 일반 사병들은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2, 3년 제재 시작되면서부터 북한이 어떤 식량을 끊기 시작했는가 하면 인민군 장교의 가족들에 대한 배급을 못 준 지는 꽤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북한 체제라든지 이런 그 독재 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줘야 될 게 바로 이 군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군대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일반 뭐 사람들이 아마 죽든 말든 간에 군대가 이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결정적으로 이제 반란이나 뭐 내부 어떤 이 저 반동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5월 달, 6월 달 특히 7군단이나 이제 북한이 전선군단을 1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 이게 네. 전선군단이라고 네. 국경경비대가 있고요. 거기 이제 9군단이라고 그러는데 국경경비대가 있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3군단, 7군단, 6군단 사건은 네. 6군단 때문에 그 쿠데타 음모 때문에 없어져 버렸고 8군단 등이 있거든요. 이 중간 지역에 있는 군관들 가족 군관들에 대한 배급이 끊어져서 군관들이 얼굴이 못 먹어서 퉁퉁. 이 사람이 못 먹으면 야위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몸이 붓는다 그래요. 죽어요. 몸이 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면 신장도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얼굴이 붓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붙는 거는 못 먹어서 붙는 건 아니고 저거는 저거는 술 많이 먹어서 술 많이 먹고 저 치즈랑 그런 거 너무 많이 네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은 건데 어쨌든 인민군 군관들 자신들이 배급을 못해서 얼굴이 부어서 그 와이프들이 부인들이 장사를 하는 친척 집들에 가서 쌀을 구걸하러 다닌다. 야. 이게 지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이 어벤져스에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돈주들이 묽은 죽으로 먹고 있고 그렇죠. 지난번에 예, 말씀하셨죠. 일반 주민들은 풀을 섞어서 풀죽을 써먹는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요게 제가 말씀을 그때 드린 게 분명히 보릿고개다. 보릿고개는 6월 말이 지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예. 7월 달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면 햇 옥수수하고 햇감자가 나와요. 네네. 그런데 요즘 감자 많이 나오죠. 감자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니까 협동농장 감자밭과 네. 개인 주민들의 감자밭을 텃밭을 들어가서 미리 습격을 해서 캐간대요. 근데 때를 지어서 군대가 와서 캐가니까 군대가 밭주인들이 이거를 막질 못한대요. 얻어맞힐까 봐. 음.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달리는 대로 새 여물지도 않은 것들 떼가고 알이 맺히지도 않았는데. 예, 알이 아직 3분의 1밖에 맺히지 않았는데 네. 그걸 떼가고 그 감자밭을 요만 알들이 잡히기 시작한 것들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전원회의 확대회에 각도 농촌격리위원장들을 다 참여시켰거든요. 인민들 먹을 걸 책임지라 너네들이. 근데 책임지라는 말만 하면 그렇지 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지금 뭐 이 생산할 수 있는 지금 기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공업 뭐 중에서도 화학과 뭐 이런 것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농촌에 대한 이것들이 사실은 뭐 맨날 땅 파서 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6월 30일까지는 숟가락을 든 사람은 모두 농촌으로. 야.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까지 다 지금 농촌에 나가 있습니다. 군인들도 다 농촌에 나가 있는데 군인들은 7월 1일부터 인민군 하기 훈련이 시작되는데 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계 훈련도 좀 늦춰지거나 아하. 군대를 다 동원 안 시킬 수도 있다. 야. 이런 말이 돌고 지금 총참모부 명령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업조. 부업조라는 게 인민군 부업조가 뭐냐면 인민군 중대에서 부업밭, 텃밭인을 만들어가지고 돼지랑 키워서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앞에 조그마하게 키우는 게 부엌밭이라고. 예, 그것을 부업조, 부업밭이라 그러는데 돼지 키우고 토끼 키우고 옥수 농사 짓는 부업조들은 훈련에 동원시키지 말라. 네. 이런 총참모부 명령이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도 지금 굉장히 위험 신호가 삑삑삑삑삑 거리면서 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결국은 너무 급하니까 지금 6월 20일에 그 북중 국경에 여러 가지 세관이 있습니다. 네. 단동 신의주가 있고 무산에 있고 회령에 있고 온송에 있거든요. 근데 무산에 있는 그 무산하고 중국 쪽 난핑, 길림성 난핑이라는 데서 열었대요. 국경을 열어서 네. 물자가 조금 오고 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버티다가 너무 급하니까 지금 국경을 조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압록강 쪽으로 확대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 국경을 닫고 있는 이유가 일단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닫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북한이 이제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 이제 뭐 그냥 일반통하지만 북한은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이제 퍼질 수가 있어서 여전히 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코로나가 이제 변종이 나와서 네. 변종이 있는데 중국도 좀 사그러들어서 중국도 좀 완화시키는데 북한이 왜 완화를 못 시키는가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수준의 높이에 있는 간부들은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맞았거든요. 못 맞았으니까 이제 갖다가 못 먹어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백신도 안 맞았으니까 변이가 들어가면 북한이 또 한번 뒤집힐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안 열자니 사람 경제가 다 죽고 원부자재가 못 들어가고 다 이러니까 북한 경제가 못 살아나고 그러니까 또 열자니 또 코로나가 들어가서 보건 위기가 닥칠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 미사일은 뭐 미사일인지 만리경인지 어쨌든 정찰 위성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감독님. 정찰 위성은 올라가다가 네. 떨어졌고 그걸 또 한국군은 또 재빨리 또 수거를 했고 그러니까 저걸 다 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김재룡 주율 비서가 떨어진 거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런데 그렇거든요. 원래 주율이라는 게 감사기구가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직 지도부는 고급 간부 인사 기능, 그다음에 감사 기능, 그다음에 그 당 충실성 검열 기능이 같이 있는데 요거 감사 검열 기능만 빼서 규율 조사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자기 업무 개선이 불투명한 거예요. 조직 지도부는 자기가 높은 간부들에 대한 검열권은 그냥 가지고 싶어 하고 그 규율부는 권한이 없이 규율만 세우라고 자꾸 그러니까 뭔가 조직 지도부하고 규율 조사부가 싸우다가 결국은 조직 지도부가 또 이겨서 조영원이가 승리를 했다는 거죠. 조직 지도부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 노란자위 중에 노란자위인데 거기에 맞서다가 김재룡이가 이제 결국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내 규율도 무너지고 정찰 위성은 떨어지고 우리가 죽고 일반 경제는 다 죽어서 일반 경제는 심지어 전기 소리도 못 합니다. 북한에서 전기를 발전시키라고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라고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이번엔 전력공업에 대한 이야기조차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식량난까지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게 내가 토론할 참아 면이 안 선다는 말을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나가서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국가가 망해졌으니 내가 그냥 가만히 화난 얼굴만 하고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이번에 회의에서 연설도 안 하고 결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내부에 정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이걸 보면 어쨌든 국가 우주개발국은 폭파돼서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나라는 지금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돼버리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김정은도 내가 이번에 연설을 하지 못하겠다. 너네들끼리 해라. 난 앉아 듣기만 하겠다. 자. 이런 것으로 당중앙 전원회의가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기가 듭니다. 막힙니다. 이게 참 원래 이게 독재 정권이 일단 유지를 하려면 일차적으로 이제 군사력이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을 일단 적정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먹여 살리는 거는 못 하더라도 미사일 쏘고 뭐 하면서 그래도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예. 군사력은 강하다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우주 발사체 뭐 저게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요원해진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아마 건져서 지금 ADD에서 이제 우리가 한미가 합동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굉장히 용접 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허접하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적으로 어떤 선진화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그런 지경 아닙니까? 결국은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조잡하고 끌어올리니까 용접도 허접하고 조잡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해 3월 27일 날 북한이 소위 인공위성을 네. 발사하기 위해서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모아가지고 아하. 3월 2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라는 걸 모아요. 돌격대. 무조건 이건 하라. 네. 아니, 그런데 이거 붙인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이게 우리 항공우주개발연구원에 네. 만약 윤 대통령이 음. 두 번, 세 번 가서 네. 야, 내가 취임일까지 네. 무조건 50일까지 무조건 해. 그럼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은 황제 국가입니다. 네. 완전히 황제 노릇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정은이가 두 번씩이나 가서 4월 말까지 발사하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발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5월 달 못 넘기니까 마지막 날 쏜 거 아니에요. 네네. 또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처 준비도 안 되고 이런 것이 결국은 김정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건데 김정은은 아래 일꾼들이 엄중한 결함을 이 엄중한 결함이라는 건 네. 제가 전번 시간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서 기술적 결함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그러고요. 기술적 결함에 플러스 정치적 결함까지 합치면 엄중한 결함이라고. 엄중한 결함. 엄중한 결함을 범했다. 아래 일꾼들이. 근데 근데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 기강도 무너졌다 이거군요. 기강이 무너지고 네. 아래 일꾼들도 한심하고 간부들도 한심하고 과학자 기술자들도 한심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아니 미사일을 뭘 좀 먹여야지. 매기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북한이라는 국가의 골격은 북한군입니다. 네. 북한군 지금 후방 이선에 있는 장교들까지 배급을 못 주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일선까지 못 주면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 군은 거거든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네. 민간인들한테 위협해서 뺏어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연쇄적으로 사실은 악화되는 결과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긴 하는데 네네.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이제 39년도 일제 토벌대한테 쫓기면서 한 행군을 고난의 행군이라는데 그때 그런 행군을 했다는 기록이 항일연군 기록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94년, 99년도 죽을 때, 사람 많이 죽을 때 그것을 북한이 제1의 고난의 행군.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의 입구.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입구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을 지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보면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분야에서 제대로 되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여기 뾰루라지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감독님 그 김정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김정은 건강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지금 저 사진을 이제 옆에 찍었는데 사실은 북한도 이 사진을 릴리스를 할 때는 그나마 상태가 좋은 사진을 일단 배급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앞 상태가 제일 좋은 사진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보통 저 뾰루지가 나는 게 보면 어떤 이 호르몬이나 이게 이제 과다 분비가 된다든지 예.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지금 김정은 나이가 39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젊은 나이에도 저게 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호르몬 과다 분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호르몬이라는 거는 결국 뭐 이제 굉장히 분노가 있다든지 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피곤한데도 뭔가 술독이 있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이제 뾰루지가 막 곪고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보면 거의 한 2cm 정도, 예. 2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뾰루지인데 저런 게 지금 얼굴에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6월 초순에 한다는 게 6월 16일 날 진행된 거 네. 보면 그때는 더 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좀 줄어들어서 저게 지금 줄어들어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게 객관적이고요. 네. 저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수천 장을 찍은 중에서 제일 난 거를 갖다가 냈는데도 저게 나온 거거든요. 뭐 다크서클도 있고 그래요. 그래, 다크서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거나 호르몬이 교란 상태가 일어나면 나이가 40이 돼도 저렇게 뾰루라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어느 한 사진에 보면 여기 주사 바늘이 꽂혔던 주사 바늘이 링거 있죠. 바늘이 예. 꽂혔던 자리도 있고, 시커멓게. 예. 그리고 손목이 부은 것도 보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통풍, 통풍. 옛날에 술 같은 거랑 맥주랑 걸고 그랬잖아요. 쫄뚝쫄뚝한 네. 통풍, 그다음에 호르몬 이상 어떤 계통, 그다음에 수면 장애. 수면장 잠을 못 잔다면서요? 예, 잠을 못 자는데 네. 그 잠을 못 자는 게 왜 그러는가 하면 북한이라는 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만기 칠람을 한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소말리아 하면 소말리아에 기숙자 2명 파견하는 것까지 요건주라는 것까지 다 사인을 하거든요. 참 정말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없으면 한 안- 발짝도 못 움직이지 나가는. 못하는 나라가 북한인가. 네.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이렇게 종합되는 시간이 저녁 7시부터 대체로 9시까지 네. 전국적으로 종합이 되거든요. 음. 그걸 읽느라면 11시, 12시가 넘어요. 어우.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뇌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 그때 그 시간 넘겨가면 잠이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보르도 와인이나 부르고뉴 와인을 하루에 2병, 3병 먹고 많을 때는 10병씩 마시고. 뭐 10병이요? 그거는 10병이라는 소리는 누가 나왔는가 하면 후지모토 겐지, 김정일이 요리사가 네. 김정은 초청을 받고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가 아침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는데 네. 음식을 차려놨는데 김정은은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원수님은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제 보르도 와인을 10병을 마셨는데 음식을 보기만 해도 내 구역질이 나서 못 먹겠으니까 네 hom차 먹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담배는 뭐 말보로니 로스마니니 하는 독한 담배들 네. 계속 줄담배 체인 스모크를 하지. 그 잠이 안 오니까 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지. 그러니까 졸피뎀을 한다 그러면서. 예, 네. 그게 이제 그 북한의 보건 1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보건 1국이라고 있는데 1국은 김정은 가계의 치료만 보는 당중앙인의 기구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네, 네. 보건성보다 돈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거기서 순전히 김정은 건강만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들에서는 그 요원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수면 장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구나. 졸피뎀 성분의 약을 가지고 있구나. 들여가고 있구나.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약을 구하냐면 이게 뭐 CIA나 뭐 한국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혹시 김정은 건강을 해칠까봐 약을 약국에 가서 랜덤으로 삽니다. 아, 랜덤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저 동네 가서 그냥 길가에 가다 툭 들어가서 이걸 예측 못하게. 그러니까 뭔가 소위 말하는 북한 말로 하면 장난을 못 치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김정은과 건강 상태가 비슷하거나 김정은과 동일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격십자병원 진료과에다 갖다 입원을 시켜놓고 수십 명을 아니 생체 실험하는 거군요. 말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먹여보고 괜찮다 그러면 김정은이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외부 감시망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보니까 지난번 국정원장 보고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중국 쪽에서 이제 그걸 다 체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 졸피뎀이란 게 얼마 전에 유아인 배우 유아인 이제 그 예. 된 게 바로 졸피뎀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복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까 우리 그 박사님 했지만 그게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북한 요원들이 그걸
구매를 해서 들어간 중국에도 있고 스위스에서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삥삥삥삥 돌면서 이렇게 약을 구해 가서 네. 먹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술 먹고 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약 먹으면 진짜 약도 없어요. 그 쥐약이잖아요. 쥐약이 그거 완전히 좀 마비됩니다. 마비. 그러니까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그리고 국정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140kg 중반대면 145kg 아니에요. 140kg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저 완전히 지금 그 풍선이 빵빵하게 해갖고 지금 곧 터지기 일보 직전 같은 그렇죠.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 감독님 아까 그 사진 말고 저 정면으로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예, 지금 보면 거의 지금 풍선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그렇고 목도 없어요 지금. 바늘로 콕 찔러도 뭐가 터질 것 터질 같잖아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건강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니까 김정은도 저거를 자각을 하고 있으니까 7차 당대에서 당 제1비서직을 신설을 했어요. 그 당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네. 북한에서 누가 수령을 대신합니까? 누가 신을 대신합니까? 신은 유일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했다는 거는 김정은 자신이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것을 그렇게 당 규약에 집어넣을 정도면 자신도 내가 뭔가 몸이 좋지 않구나. 근데 당중앙의 제1비서직은 아직 공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시를 위해서 당 제1비서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김정은의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 북한의 모든 대내외적 여건이 계속해서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쌓이고 분노 지수는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술 먹고도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먹고 그러니까 멍한 상태에서 또 일을 시작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참 끝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 문제가 예전에 그 김정은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 보면 점점 이제 나빠지는 현상들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얼굴 색깔 자체가 지금 거의 흑빛으로 변해가요. 이게 다크서클이라는 게 이게 보면 심장 쪽에 이게 질환이 많으면 이게 그 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이제 시커멓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모든 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그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저게 이제 극복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옛날 같으면 그래도 어려움 있으면 남북회담 한다고 해서 쌀도 받고 돈도 받고 지원도 받고 또 옛날엔 중국이 그냥 적절하게 한 번씩 시진핑도 만나고 하면서 그나마 이제 이 생존이 됐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시겠지만 있어보시 알겠지만 북한은 제가 한번 갔을 때도 보면 땔감도 나무도 보면 땔감도 없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가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절단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비가 한 달 내내 내린다는 예보가 끊임없이 그렇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94년도 본격적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준 고난의 행군이 김일성 죽고 동권 시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결국은 동권 시장이 바뀌면서 이 구상무역 물물 교환을 하던 건 무역이 끊기고 그렇죠. 홍수까지 나면서 수백만 명이 굶어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올해 7월 달에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겹친다 그러면 또다시 북한의 곤란이 닥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겠네. 지금 김정은은 저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의 모든 것을 다 걸어다 나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갇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나 미국이 독자 제재나 한국 정부의 제재가 김정은이 비핵화해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문제 해결은 김정은도 간단해요. 핵 군축이든 개발이든 뭔가 중지든 어쨌든 폐기든 길에 나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으로 해서 진정성만 보여도 우리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주기 시작하면 국제사회도 줄 것이고. 그런데 그 길을 굳이 안 가고 자기가 가겠다는 건 자기도 문을 열어놓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민심이 안 좋고 더군다나 옛날처럼 러시아나 중국이 정상적일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경황이 코가 없고. 적자고 그다음 중국도 지금 경제가 지금 썩 좋지 않아요. 중국도 코로나 이후에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뭔가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김정이나 김정은의 어떤 그런 위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최악 같은데요. 거의 최악인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제코가 속자고
중국은 지금 타이완 문제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고 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런데도 또 북한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북한이 자고자대하니까 북한을 하고 밀당을 해요. 시진핑, 김정은 사이에 약간씩 밀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막혀 있고 네. 그렇다고 또 문을 열어놓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한 건 뭐고 지금 하는 것도 뭐냐. 어떻게 그렇게 또 핵개발을 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고 정면 대결한다 그러고 이제 와서 또 뒷걸음쳐 이것도 또 이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거나 똑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저는 보면 우리 국내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북한이 저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특히 북한이 지금 제일 어려운 이유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원칙적 대응을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났지만 이 간첩 사건 등등이 있었지만 아마 북한의 대남 공작 차원에서도 보면 실제로 지금 뭐 민노총 같은 경우 보면 뭐 며칠 건너서 지금 뭐 계속 파업 시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북한의 지령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총력전을 펼쳐라. 네. 야,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 안 무너지면 우리 진짜 죽는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국내 시위도 민노총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극렬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북한이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뭐 대남 기관들을 통해서 여기 간첩 조직이나 뭐 북한의 우호적이라고 하는 친북 조직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건 네. 명백하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탄핵하라. 그리고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라. 빠뜨리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시가 없으면 또 잘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든지 혈로를 뚫으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일본 문을 좀 두들겨 봐서 뭐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을 좀 해가지고 아하. 뭔가 좀 한미를 좀 움직여 보려는 네네.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대남 쪽에는 자꾸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 네. 뭔가 좀 혼란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 혼란을 틈타서 뭔가 기도를 하는 그런 쌍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내적인 어떤 모순이 있으면 그걸 또 외적인 공격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가 우리 고영환 박사님 이야기했던 대로 굉장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탈출구가 없다 싶으면 뭔가 하나의 또 도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천안함같이. 대남 도발 같은 것을 아마 유혹이 계속 있을 그게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김영철을 다시 불러들인 게 네. 저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감독님 그 김영철하고 만났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김정은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김영철을 그 뭐 저 보선에서 임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이를 그러니까 김영철이 이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네. 김정은이가 위원장 할 때 부위원장, 김정은이가 총비서 됐을 때 대남 비서. 네. 그러다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대남 비서 자리를 없애면서 대남 비서 이성건이 어땠나요? 네. 때 대남 비서 떨어지고 통일전선 부장만 하다가 목구멍이 냉면에 넘어가냐 했던 이성건이를 올려세우고 저 그렇죠. 사람은 완전히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댔는데 이번에 다시 정치국 후보위원회 보선을 하면서 통일전선 사업부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네. 그럼 고문이라는 게 여기서도 전 고문이라는 게 고문관이라는 개념처럼 나오는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성 고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때 나오는가 하면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맞아요. 김계관이를 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영철을 내온 거는 통일전선 부장을 시키려는 포석보다는 대남 관계에 있어서 네가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라. 불바다 한번 하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관계가 조금 개선된 기미가 보이면 그렇게 빠지면 되거든. 그렇죠. 그 사람은 통일전선 부장이 아니고 통일전선부 고문이다. 뭐. 그 사람은 개인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면서도 평소에는 한국 정부에다 대고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를 악역을 시키는 네. 그런 역할로 쓰기 위해서 김영철을 고문으로 임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우리 쭉 설명해 드렸지만,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또 이 김정은이 다시 김여정이 나와서 다시 발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기약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성을, 발사체는 모르겠지만 위성을 만드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쭉 설명해 준 뭔가 북한도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네. 저희도 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또 이런 흐름들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